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김동리의 단편 아버지와 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 김동리는 소설가, 시인, 평론가로 왕성한 문학활동을 펼친 한편 1953년부터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소설 창작과 더불어 문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글도 많이 썼습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을 이루는 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신을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궁극적 모습을 이해하려는 끈질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신비스럽고 향토적이었으며 작품의 주제 역시 한국적 삶의 토대 위에 인간의 연약함을 숙명적 운명의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무녀도, 황토기, 역마 등이 있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잠시의 여유로움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김동리, 아버지와 아들. 박승준이가 그의 어머니를 따라 지금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은 그의 나이 6살 하던 해였다. 그때까지 그는 그의 본 아버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의 나이 3살 때 남양으로 징용에 끌려나간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남양이란 태평양의 적도를 경계로 하여 그 남북에 걸쳐져 있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3년째 되던 해에 한 줌의 채가 된 채 유골이랍시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듬해 그의 어머니 윤씨는 개가를 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는 갓 30이라 하였다. 어린 승주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행여 어머니를 잃을세라 치맛자락을 잡은 채 따라갔던 것이다. 승준의 새아버지는 성을 신이라 하였다. 동대문 밖 채석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이는 43이라고 했다. 이마와 눈초리에 잣달한 주름살이 많이 잡히고 광대뼈가 나오고 코 밑에 노란 수염이 담뿍 났으며 얼굴빛은 본디 누런 편인데 햇볕에 그을어 검누른 빛이 되어 있었다. 본디 말이 적은 데다 목소리가 또한 낮고 가늘어서 밖에서 들으면 통 남자 목소리라고는 없는 집 같았다. 이와 같이 말이 적고 목소리가 가는 승준의 새아버지는 약주 대신 떡과 실과를 좋아하였다.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흔히 떡이나 실과를 사들고 올 때가 많았다. 여기서 실과는 과일입니다. 승준이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들고 들어온 떡이나 실과를 언제나 조그만 낡은 소반 위에 얹어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고 아버지는 또한 그것을 반드시 승준에게 나누어 줄 것을 잊지 않았다. 승준이가 혹시 밖에 나가고 없을 때엔 승준이의 몫을 접시에 남겨두었다가 내어주곤 하였다. 실과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참외, 참외 가운데에서도 감참외였다. 감참외의 위를 떼고 그 주홍빛 살을 바라볼 때처럼 즐거운 것은 세상에 없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칼 한 자루만 주머니에 넣고 여름 내에 참외를 깎아먹고 돌아다니며 놀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새아버지는 언젠가 웃는 말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좋아하는 참외것만
그것을 매일 사다 먹을 수는 없었다. 원서동 막바지 산기슭 밑에 손수 흙과 돌로 쌓아올려 만든 조그만 오막 속에 사는 그들의 살림 형편으로는 군것질을 매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푼돈이 모자라는 날은 가끔 조그만 참외를 한 개씩만 사들고 와서 옛다, 이거 먹어라 하고 그것을 승준이에게 주고는 하였다. 승준이가 어린 마음에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아냐요 하고 고개를 흔들면 아버지는 그 샛노란 이틀을 드러내어 상긋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칼을 내어 맛나게 깎아서는 한 점 베어 맛을 본 뒤 끝내 승준이의 손에 들려주곤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을 나가고 없을 때만 너 새아버지 애를 태웠다가는 고대 쫓겨나고 만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일러주었다. 승준이의 어린 마음에는 어머니 곁에서 쫓겨난다면 죽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새아버지의 애를 태워드려서는 안 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처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애를 태워주는 겐지 그것을 몰라서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결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아버지는 처음 얼마 동안 승준이에 대해서는 통 참견을 하지 않았다. 적어도 승준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거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없었고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없었다. 욕을 하거나 때려주는 일은 더욱이 없었다. 그것이 승준에게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아버지가 자기를 마음속으로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는 동안 승준이는 차차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의 새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자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 듯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떡이나 과실을 사왔을 때마다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 해가 되도록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승준이에게 욕을 하거나 매를 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승준이는 아주 마음을 놓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버릇도 절로 없어져 버렸다. 승준이가 8살 나던 해 그의 어머니는 딸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그의 아버지는 승준이를 국민학교에 넣었다.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일이나 시켜 먹을 것을 못하러 소학교에 넣느냐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소학 공부나 시켜줘야 소경이나 면하지 하고 이웃집 반장 아저씨를 2번이나 찾아가 부탁을 해서 기어이 입학을 시켜주었던 것이다. 승준이가 6학년 때 파리로 해방이 왔다. 해방이 되던 이튿날 그의 아버지는 감참외와 성완참외를 5개나 사안고 들어와서 식구끼리 먹으며 감참외는 붉은 참외고 성완참외는 개구리 참외를 말합니다. 이제 해방이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 내가 임자 말만 듣고 입학을 안 시켰다면 지금 애가 어떻게 됐겠나 하고 즐거운 낯빛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도 역시 즐거운 얼굴로 하기야 워낙 우리 힘이 달려서 그렇지 나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흐뭇한 낯으로 이제 해방은 됐겄다. 공부만 잘해라 하고 의미 있는 듯이 승준이를 건너다 보았다. 이듬해 봄 승준이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중학에 들어가고 동생 순이는 국민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그때도 어머니가 품팔이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저것들 공부를 다 시켜낸담. 승준이는 힘이 세니까 아버지 일이나 거들지
하고 볼멘 소리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때 승준이는 14살이었다. 아버지가 만약 중학은 그만두라고 한다면 어쩌나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였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기한까지 수속금을 꾸려다 주었다. 수속금은 여기서는 입학금을 말합니다. 승준이가 16살 나던 해 그해 6.25가 터졌지만 봄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나이는 겨우 42살이었다. 심장병이라 하였다. 승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순녀는 11살에 국민학교 4학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자 한 보름 동안이나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순녀는 어머니의 초상 이래로 학교를 쉬고 있었다. 승준이는 차라리 자기가 쉬고 순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었으나 그의 아버지와 순녀 자신이 반대였다. 거기에는 승준이가 집안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많은 촉망을 받고 있는 우등생이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그가 장차 집을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인 듯 했다. 승준이도 자기가 장차 아버지와 순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지리라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순녀는 다시 학교로 나갔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동안이었다. 아버지가 일터에 나간 지 사흘 만에 다이너마이트 일을 보다가 허리를 다쳐서 남에게 엎혀 들어온 뒤 달포가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승준이는 몇 번이나 의사도 불러오고 약도 써보았으나 병세는 조금씩 오르내릴 뿐 아무런 특별한 효험은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식음은 성할 때나 마찬가지로 보다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야 했기 때문에 살림은 마를 대로 마르고 빚은 빚대로 불어갈 뿐이었다. 승준이는 학교를 쉬기로 하고 아버지가 나가던 채석장에 가 일을 하게 되었다. 뚝심은 아버지만 못지 않았으나 일이 익지 않아서 품삯은 더 보잘것이 없었다. 그런대로 새 식구 호구는 그럭저럭 되었으나 아버지의 약을 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깃국이 먹고 싶다느니 하고 음식 타령을 하였다. 승준이는 승준이대로 저희들이 밥 대신 죽을 먹더라도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과실이나 떡이나 엿을 사다 그의 아버지 앞에 들여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반 야간부에 입학하여 학과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것이 6월 초순이었다. 승준이가 야간부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20날쯤 되었을 때 6.25 동란이 터졌던 것이다. 6.25와 함께 채석장에서도 일을 쉬게 되었다. 일터를 잃은 승준이는 처음 동네 동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길도 닦고 송장도 치웠으나 나중 남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잡으러 다녀야 했을 때부터는 동네 일도 그만두어 버렸다. 일을 쉬니 즉시로 먹을 것이 없어졌다. 그렇지만 남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잡아오려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승준이의 볼멘 소리였다. 퀭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던 아버지는 그러면 저 동대문 밖의 윤생원 댁에 가봐라 했다. 동대문 밖 윤생원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같이 채석장에서 일을 하던 아버지의 친구였다. 윤생원은 승준이의 형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거 참 딱하군 하면서 자기의 사위가 뚝섬에서 큰 밭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로 가보라고 편지를 써주었다. 윤생원의 사위는 뚝섬에 상당히 넓은 채소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윤생원의 편지를 읽고 나더니 고개를 들어 승준이를 한 번 더 바라보며 학생이 신생원의 아들이야? 하고 물었다. 그는 베옷에 밀짚모자를 쓴 나이가 30 남짓되어 배는 일꾼이었다. 승준이가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일을 좀 시켜달라고 하자 그는 채소밭을 한번 휘돌아보고 나서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새벽 날이 채 밝기 전에 일찍이 와 보라고 했다. 이튿날 새벽 걸어서 뚝섬까지 가니 주인은 이미 나와 있었다. 이보다는 더 일찍이 나와야 된다면서 가지를 따라고 했다. 가지밭에 들어서자 승준이의 아랫도리는 이슬에 담뿍 젖어버렸다. 저쪽 참외와 오이가 심어진 밭에서는 주인집 아낙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뽀얀 안개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밭 가운데를 나누어서 한쪽은 호박, 참외, 오이, 가지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고 한쪽은 열무, 배추, 고추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었다. 참외, 오이, 호박, 가지, 고추 같은 것들은 따내어서 파는 것이 일이었고 무와 배추는 솎아내고 거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층 더 고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승준이는 매일 문 안의 자기 집까지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여간 고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주인은 승준이에게 그러지 말고 승준이는 밭의 일보다 시장일 다녀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낡은 리어카를 빌려주며 가지와 호박을 팔아오라고 하였다. 어떤 날은 오이와 참외를 받아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열무를 싣고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 이튿날 아침 밭에 가서 셈을 치르면 그 가운데에서 얼마씩을 떼어 승준에게 주었다. 일은 무척 고되나 그것으로 그럭저럭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매일 아침 그의 아버지에게 드릴 참외를 2-개씩 그냥 얻어올 수 있는 일이었다. 승준이는 승준이대로 그렇게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주는 채소밭 주인이 그지없이 고맙고 놀라웠으며 주인 쪽에서는 또한 승준이같이 마음이 바르고 착실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믿어주었다. 그렇게 지내는 얼마 동안은 승준이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다행했던 것이다. 그 뒤 동네에서는 승준이가 제 일만 하고 동해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썽이 일어났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2달째 누워 계시고 너희 동생은 어리고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식구가 굶을 지경인거려. 동무같이 딱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남반부에 동무 한 사람뿐이가소. 제각기 딱한 사정으로 말한다면 뉘레 있어 남반부를 해방시키가소. 동해안에 있는 민청에서는 따발총을 아는 괴뢰군이 이렇게 사투리 말씨로 몰아세웠다. 승준이는 괴뢰군 사병과 말을 다투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자칫하면 의용군으로 끌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승준이도 잘 알고 있었다. 동네에서 승준이네 형편을 비교적 알고 있는 동 회장, 인민위원장이 승준이는 아버지가 노동자 출신이니 승준이도 그만큼 성분이 좋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야. 알겠어? 이 길로 당장 한강 철교 복구장에 나가. 그러면 집에서도 굶도록 하지는 않을 테니까. 알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승준이를 은근히 감싸주려는 속셈이었다. 승준이도 이것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한 이틀 뚝섬에 나가면 이틀은 동원에 끌려나가게 마련이었다. 그렇게 되면 언제 또 의용군으로 끌려나갈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도 자리에 누운 채 걱정스러운 듯이 예, 아주 뚝섬에 나가 있고 들어오지 마렴. 한 열흘에 한 번씩 끓여 먹을 것만 조금씩 부쳐 보내고 했다. 승준이도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걱정스럽기는 하나 최후의 경우에는 그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8월 중순께부터는
특수기관에 있는 사람과 민청원 밖에 동네의 젊은 사람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의용군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딴 데로 도망을 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 깊숙이 숨어버린 것이다. 승준이는 집이 오막이라 숨으려야 숨을 데도 없거니와 또 숨을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숨어버리면 새 식구의 입에 풀칠을 할 길이 없었다. 승준이는 전에 아버지가 말한 대로 뚝섬에 가 있기로 하였다. 뚝섬의 채소밭 주인도 승준이의 청을 그다지 달가워하지는 않았으나 사정이 그렇다면 하는 수 있느냐고, 있기는 있되 자기로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폐를 끼치지 않는다니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 주인이 물었다. 아저씨는 걱정 마셔요. 저게 다 저희 집입니다. 하며 승준이는 웃는 얼굴로 호박 덩굴을 가리켰다. 밭구석에는 서너 사람이나 은신을 할 만한 움막이 있었다. 그 즈음에는 주로 참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이슬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승준이는 그 움막을 가리키지 않고 호박 덩굴을 가리켰던 것이다. 그것은 승준이도 물론 보통 때는 움막을 이용하겠지만 무슨 수상한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하면 호박 덩굴 속으로 들어갈 샘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승준이는 틈틈이 미루나무 가지와 아카시아 가지들을 꺾어와서 호박 덩굴 사이에 이리저리 꽂아두었으므로 급할 때에 그러한 나뭇가지들을 이용하여 호박 덩굴 속에 숨으면 바로 곁에까지 와서 헤쳐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이 되었다. 주인도 승준이의 은신술이 완전한 것을 보고는 안심하는 모양으로 너는 이 다음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넉넉히 살겠다 고 칭찬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승준이가 밤낮 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먼 곳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그림자가 비치기 전에는 밭에서 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승준이는 거의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게 되었다. 주인 내외도 여간 만족해하지 않았다. 하루 3번씩 날라다 주는 밥이나 반찬도 승준이에게는 흡족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손녀를 보지 못하는 일이었다. 양식과 반찬거리만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1회에 한 번씩 가져다 주지만 병중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에겐 연락도 못한 채 만약의 경우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그리고 전쟁도 또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것을 어느 때까지나 이렇게 호박 덩굴 속에만 누워 베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는 동안 8월도 그믐이 지나고 9월 중순께가 되었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문이 전해져 왔다. 밤마다 인천 쪽 하늘은 진한 노을 같은 불빛으로 물들어졌다. 차차 대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20일께가 되니 벌써 유엔군이 한강을 건넌다는 소문이 들렸다. 밤이면 서울의 서남동 3면의 하늘이 불바다가 되곤 했다. 대포알은 차차 그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기 시작하였다. 23일부터는 시내에도 여기저기서 불길이 올랐다. 밤이 되니 서울시가 온통 불바다로 화해버린 듯했다. 아, 아버지와 순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승준이는 밤이면 불바다가 되는 서울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죽죽 쏟았다. 게다가 식량을 가져간 지도 1회가 넘었으니 마침 포탄을 피하고 불길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무엇을 먹고 지낼까? 승준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4일 밤 승준이는 쌀 석대와 그 위에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싸서 얹은 뒤 가볍게 들고 시내로 들어왔다. 승준이는 동대문을 빠져 충신동으로 들어섰을 때부터 무엇인지 자기의 걸음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달포 전에 그가 뚝섬으로 나갈 때와는 판이한 것이 골목마다 느껴졌다. 이화동에서
연근동 쪽으로 건너가다 붙잡혔을 때에는 가슴이 서늘하였다. 누구야?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 둘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누구야? 손들어. 검은 그림자는 총을 겨누며 가까이 다가왔다. 승준이는 자루를 쥔 채 손을 들었다. 손에 든 건 뭐야? 약이야요. 승준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약이 뭐야? 이리 내. 아버지 약이야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총을 맨 자는 그냥 서 있고 다른 작자가 자루를 끌렀다. 이게 뭐야? 하고 아카시아 뿌리를 집어들었다. 그게 아버지 약이야요. 소독나무 뿌리야요. 승준이의 두 볼에는 눈물이 번질번질 하였다. 그자는 아카시아 뿌리를 먼저 승준이의 발 앞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쌀자루도 처음엔 아까운 듯이 가지고 있더니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던져주며 어서 가 했다. 한번 위험한 고비를 지나고 나니 용기가 솟았다. 다음엔 붙잡히더라도 지금 막 이화동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면 통과되기가 쉬우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괴뢰군이라 하더라도 놓아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서동에서는 형편이 좀 달랐다. 그는 원서동 큰 골목 어귀에서 붙잡히자 이내 동해 사무소 가까이 있는 어떤 낯선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큰 집이었다. 사랑채 뒤를 돌아가니 지하실이 있었다. 깜깜한 어둠 속 그 속으로 그는 끌려 들어갔다. 이미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었으나 처음엔 그저 눈이 빼인 것 같은 어둠 속이라 무엇이 무언지 정신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1시간쯤 지나니 대략 20명쯤 되는 사람이라고 짐작이 되었다. 12시쯤 되어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당원 이리 나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5, 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당원 없어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또 한 사람이 일어나 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다시 문이 닫히고 말았다. 한 30분 지나니 먼저 나갔던 사람 가운데에서 4사람이 도로 들어왔다. 아니 같은 당원을 이러면 어떻게 되나? 한 사람이 말하자 또 한 사람이 남로당원은 본디 별도로 보니까 했을 뿐 그러고는 아무도 입을 떼지 않았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다.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사람씩 밖으로 나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방 안은 무덤 속같이 고요할 뿐이었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켜서 방 안을 비추면서 무스게 하는 거야. 빨리 나오제인꼬 하더니 다시 당원부터 먼저 나와 하는 사투리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맨 나중 나온 자를 반동분자로 취급하갔어 하고 위협까지 하였다. 그러자 10몇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앞에 나가려고 한꺼번에 2~3사람씩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곤 하였다. 승준이가 맨 끝이 되었다. 동무는 손에 든 게 뭐야? 하고 다른 괴뢰군이 승준이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 약이야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승준이는 엉엉 우는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의 두 볼에서는 정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잉, 동무는 효자요. 에? 먼저 번의 사투리가 가슴에 아는 따발총을 자랑삼아 내밀며 정말인지 핀잔인지 이렇게 한마디 내던졌다. 키 큰 괴뢰군이 앞에 나서며 한 줄로 나란히 서요 하더니 이내 번호 하는 호령이었다. 1, 2, 3, 4, 5, 6, 14 모두 14사람이었다. 지금 부른 번호 순서대로 일렬 종대로 내 뒤를 따라와요 하고 키 큰 괴뢰군이 앞장을 섰다. 중간에는 당원 같은 자가 둘이서 하나는 권총을 들고 하나는 방망이를 들고 따라왔다. 그리고 맨 뒤에는 사투리의 따발총이 따라왔다. 원서동 막바지 승준이 집이 보이는 옆 골목을 돌아
산 기슭으로 올라갔다. 산등성이를 한 50m나 올라가 조금 펑퍼짐한 자리에 일렬로 가서 앉으라고 했다. 여기서 동무들 신분조사를 하갔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각각 동무들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으리. 하는 사투리 소리를 뒤이어 이번에는 권총을 들고 따라오던 자가 자, 그럼 모두 저쪽으로 향해 돌아 앉으시오. 하고 산골짜기 쪽을 가리켰다. 일동은 무슨 주문에나 걸린 것처럼 산골짜기 쪽을 향해 돌아 앉았다. 승준이는 아까부터 그의 아버지가 잠을 깨어 그들의 뒤를 따라 오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이 막 그의 집이 보이는 옆골목을 돌아 산기슭으로 오르고 있을 때 어디선지 수근수근하는 소리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잠을 깬 그의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지금 막 산골짜기로 향해 돌아앉으라고 했을 때 그 어두운 산골짜기 아래서 그의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나며 승준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과 같은 순간에 버러럭 하는 따발총 소리가 났다고 기억되었다. 승준이는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산등성이에서는 아직도 와글와글하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승준이는 총알이 그의 왼쪽 귀끝을 스쳐갔다고 느껴졌다. 그는 골짜기에서 그냥 구르듯이 산기슭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승준이의 집은 다행히 바로 산기슭 밑이었다. 그는 가만히 방문을 열었다. 순녀야. 승준이 가는 목소리였다. 어서 들어오너라. 그의 아버지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순녀는 어느덧 일어나 앉았다. 승준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가만히 경과 이야기를 했다. 괴뢰군이 그의 뒤를 밟아서 따라오고 있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나 우선 이웃에 어디 숨을 데 없겠어요? 그의 아버지도 잠자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고는 조금 있더니 순녀를 저쪽 조합집에 보내서 사정해봐라 했다. 순녀가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났다. 어느덧 순녀가 붙잡히지 않았나 하고 그동안에도 승준이는 겁이 더럭 났다. 그러나 순녀는 무사히 돌아왔다. 오빠 보내래. 순녀의 가는 목소리. 조합집에서도 둘째 아들 서기를 집안에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웃간에서 은근히 알고 있는 터였다. 승준이는 그 집 서기와 함께 숨기로 되었다. 구입하를 맞이한 승준이는 맨 먼저 뚝섬 아저씨를 찾아갔다. 여름 동안에 신세진 것을 인사도 할 겸 앞으로 계속하여 일을 시켜달라고 다시 부탁도 드려야 할 형편이었던 것이다. 6.25를 같이 난 뚝섬 아저씨는 이번에는 승준이를 친족 하나 보듯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네가 일만 해서 어쩌느냐 하고 승준이의 전도까지 걱정해 주었다. 전도란 장래 앞으로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승준이는 6.25 이전부터 다니던 야간 학교가 있어서 학과는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고 믿음직하게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또 6.25 때와 같이 뚝섬 아저씨네 리어카를 빌려서는 무와 배추를 실어 내다 팔고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그 일은 김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걱정거리는 유엔군이 도로 후퇴를 한다는 소문이었다. 12월 초순께부터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12월 열흘께나 되니 기차로, 배로, 트럭으로 피란의 행렬은 그칠 줄을 몰랐다. 열흘에서 20날께까지가 한 고비였다. 벌써 크리스마스 전날부터는 서울 안이 횡댕그렁해졌다. 6.25 때 죽을 고비를 넘긴 승준이라 이번에는 자기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어코 남아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정작 떠나겠다고 생각하니 아득하였다. 돈이 없다거나 남쪽에 연고자가 없는 것은 오히려 둘째 문제라 하였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가 문제였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기 걱정은 말고 어서 순녀나 데리고 떠나가라고 했지만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든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나간다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더욱이 식량과 연료도 자기가 떠나면 며칠 가지 않아 떨어질 것이요.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밥을 지어주며 병을 돌봐줄 것인가. 나중 아버지는 승준이가 자기로 말미암아 애를 태우며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정 그러면 순녀를 자기에게 남겨두고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승준이로서는 그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온 동네가 다 비는데 순녀가 있은들 어디 가서 무슨 재주로 식량과 연료를 구해온단 말인가. 연료는 혹시 남겨두고 떠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돌려쓴다 하더라도 식량을 남겨두고 떠나는 집은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또 있다고 한들 어린 순녀가 무슨 재주로 그것을 꺼내올 수 있단 말인가. 순녀를 두고 간다면 아버지와 순녀마저 굶겨 죽이고 말 것이라고 승준이는 생각하였다. 리어카에 남아 아버지를 태워서 자기가 밀고 가는 대로 가보리라고 결심한 것은 26셋 날이었다. 그 길로 승준이는 득섬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득섬 아저씨네 집에서는 이미 21날 떠나버렸고 2개나 있던 리어카도 다 어디로 갔는지 빈 뜰에는 무시래기만 이리저리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본 승준이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진작 리어카를 하나 빌려다 두지 않았던 자기 자신이 밉고 원망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최악의 경우에는 리어카에라도 아버지를 태워가리라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최악의 경우가 오지 않기를 바라던 나머지 그 리어카마저 손에 넣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언제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던 승준이도 섣달 금은께에는 거의 암담한 절망 상태에 빠졌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를 찾아가 호소할 결심을 한 것은 정월 초하룻날이었다. 그때는 이미 서울 포기도 결정적으로 되어 있었다. 승준이의 사정 이야기를 대강 들은 신문사의 아저씨는 저녁 때 다시 와보라고 했다. 승준이는 저녁 때까지 신문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내일 아침에 와보라고 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신문사로 달려간 승준이는 거기서 내일 오후 1시까지 서울역으로 나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떠나버리면 혼자서 죽게 돼요. 전 죽더라도 혼자서 떠날 수는 없겠어요. 승준이의 두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지만 어떡하니? 서울역까지만 모셔오란 말이야. 기차에 타는 건 내가 책임지고 말해줄 테니까. 그럼 전 아저씨만 믿겠어요. 저희 동생도 있어요. 11살 난 계집애예요. 글쎄 서울역까지만 나오래도. 그럼 아저씨만 믿겠어요. 승준이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역까지는 아버지를 업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승준이가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와 순녀는 겁에 질린 듯한 퀭한 두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오빠 안 가? 순녀의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버지도 걱정스러운 듯한 얼굴로 승준이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승준이는 힘있는 목소리로 먼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그러자 순녀는 기쁜 낯으로 방긋이 웃어 보이며 벌써 여러 날 전부터 꾸려두었던 보따리들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로 천장만 쳐다보고 가만히 누워있더니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하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서울역까지만 모시고 나오랬어요. 염려 마셔요. 승준이는 단호한 결의를 가진 얼굴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승준이와 순녀는 짐을 하나씩 가지고 역으로 나갔다. 그리하여 순녀는 거기서 그것을 지키고 있게 하고 승준이는 혼자서만 또 한 번 짐을 메어다 날랐다. 세 번째는 아버지를 업어갈 차례였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승준이는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며 또 한 번 다지었다. 그때는 이미 아버지도 모든 것을 승준이에게 맡겼다는 듯이 힘이 없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냐 했다. 아버지, 담요를 단단히 머리까지 푹 쑤셔요. 승준이는 등에 업힌 아버지가 의외로 가볍다고 느끼며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원서동 골목을 빠져나와 서울역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마렵에 징용에 끌려간 친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머니는 어린 승준이를 데리고 개가를 합니다. 새아버지는 채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으나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승준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학교까지 보내줍니다. 어린 여동생이 태어났어도 새아버지는 승준이를 변함없이 보살피죠.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는 다이너마이트 사고로 크게 다쳐 몸져 눕습니다. 이념적 대립으로 남침을 강행한 북에 의하여 6.25 동란이 터졌고 서울을 못 떠난 극한 상황에서도 승준이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가족을 잘 부양합니다. 또한 북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죠. 유엔군에 의한 9.28 서울수복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중국 공산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어 피난을 가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자기를 놓고 가라는 새아버지의 말에 아랑곳 않고 승준이는 새아버지를 등에 업고 서울역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했던 역사적 혁명기를 살아낸 새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